배 아픈 노부 제비 물러가 나가다. 한편 흥부가 부자 됐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 놀부의 귀에도 들어갔다. 놀부는 셈이 나서 슬슬 배가 아파왔다. 아이고 배야, 흥부놈이 부자가 됐단 말이지. 이 꼴을 눈꼴 싫어서 어떻게 본다. 그래, 그게 아니라 당장 건너가서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놀부는 잔뜩 벼르고 그를 입을 나갔다. 어디 하는지를 몰라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보고 겨우 흥부네 집을 찾았다. 소문대로 으려으려한 집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다. 노예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대궐 같은 집이 목을 빠져라 쳐다보다가 벌려덩 넘어져 빠지고 말았다. 정신 차린 노예부는 벌떡 일어나 흥부를 불렀다. 여봐라, 흥부야! 사랑채에 누워있었던 흥부는 놀부의 목소리를 듣고 버선밥로 뛰어나와 절레했다. 아이고 형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조상과 형님 덕에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자식을 데리고 먼저 형님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형님 모시고 조상님의 묘를 찾아뵈러 했는데 일이 먼저 찾으시니 참으로 환송합니다. 놀부는 두 눈을 치켜뜨고 흥부에게만 했다. 너가 좀 부자가 나한테 가자한 사람을 찾아오기 쉽겠냐? 근데 이게 대체 누구 집이냐? 형님 제 집이냐? 어허, 이게 진짜 내 집인가? 괴이한 일이구나. 어쨌든 들어가서 얘기하지. 들어오시오 형님. 흥부는 앞서서 걸으며 놀부를 안냈다. 놀부는 뒤따라가며 집 저리 곳곳 둘러봤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니 커다란 연못이 보였다. 연못 안은 돌을 쌓아 만든 산이 있었는데 새는 거의 한 쌍이 다정하게 놀고 있었다. 화단 위에는 온갖 색깔의 화초들이 은은한 향기를 풍겼다. 놀부는 눈이 반질반질나고 의리의리한 흥부의 집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사랑터에 들어선 농부는 더욱 눈이 놀라 희둥그레됐다. 바닥에는 두껍고 질 좋은 쟁반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화려한 꽃무늬와 벽지가 발라져 있었다. 천장은 나무를 매끈하게 다듬어 놓았고 밑에는 세밀하게 무늬를 넣었으며 짐승의 털을 두색, 청색, 홍색 잎을 청유리병, 황유리병, 유리 등등 양불로 만든 등 성거울, 큰거울, 옷걸이 등이 있었다. 바닥거북 등딱지로 정겨운 무늬 새겨 놓은 책상, 화류 문갑과 빛으로 만든 작은 책상, 산으로 필통과 용 모양 벼루를 생전 보지 못한 귀한 것들도 가득했다. 한쪽에서 책들이 주르르 놓여있는데 천자문, 서사환경, 소학, 명심보강뿐 아니라 일기, 춤추, 외가, 서점집, 통갑, 사략, 연주시, 탕률, 동문서식까지 없는 게 없었다. 놀부 마치 그 집 주인이라며 되는 양 성심 턱 가서 앉았다. 내 방이 썩 볼만하구나. 흥부는 아인을 불러 일렀다. 어서 가서 건넌 마을에서 형님이 오셨다고 마님께 엽죽 보고 오거라 해라. 아인은 길로 가 말을 전했다. 흥부는 놀부가 왔다는 말에 식은땀을 흐르고 팔다리가 벌벌 떨렸지만 남편만을 어길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사랑채로 향했다. 흥부 안에는 비치우고로 만든 비닐 꽂고 온갖 폐물로 장식을 했으며 손에는 굵은 옹가락질을 끼웠다. 한산 못에 푸른 물들을 주름을 잡아 만든 치마까지 흥부 안의 모양새는 한눈에 봐도 대걸집 마나님입니다. 이제 흥부 안에게 못 먹고 헐벗던 시절은 다 옛일이 되었다. 돈이고 비단이고 금이고 보화가 되는 게 없으니 지금 차림이 예전과 다를 것은 당연이었다. 주부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보통 재수가 이렇게 절을 하며 일어나서 인사하는 게 도리를 조금 조롱하고 당당하게 말했다. 못 본 사이가 미꾸라지가 되었어. 흥부는 흥부 자식을 세 줄로 서서 엎드려 절을 하는데도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했다. 흥부야, 어째 너 닮은 놈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야? 흥부는 놀부의 심술이 익히고 있었기 때문에 놀부의 말을 못 들은 척했다. 흥부는 자식들을 모두 물러나게 한 다음에
하인들에게 음식을 내어오라고 시켰다. 이에 곧 하인들은 상인데 뭔가 상다리가 부러질 듯했다. 육회, 송편, 꿀, 인삼채, 도라지채, 낙지, 말린 고기, 콩기름 뿌린 시금치 곁을 놓고 산적, 메밀, 당수, 갈비찜, 양지머리, 차돌박이, 온갖 과일이 다 모여 있었다. 그리고 생밥, 대추, 은행, 말린 감, 호두젓에 메모리탕에 연계찜, 생선전, 고기전, 술한잔, 청보도채, 문어, 전복, 보황 날듯 차곡차곡 솜씨 있게 차려놓았다. 또 갓은 고기와 채소 넣은 전골 숯불에 집한 청동 화로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놀부는 신을 맞은 넋을 잃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쓸 생각도 못하고 손으로 고기 한 점을 덥석 집어 꿀꺽 넘기니 결신들이 사람처럼 그릇을 쓱싹 비우기 시작했다. 평소에 심술궂던 눈에 먹을 때는 온순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한바탕 배를 불린 놀부는 다시 신분을 발굴려 공히 생트집을 잡았다. 내놈 자식들을 시켜 밤낮으로 도둑질을 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오늘 보니 그 소문이 사실인 것 같다. 흥부는 두 손을 내려가며 말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상님들은 곧 뜻을 거여하고 어찌 배우지도 않는 도둑질을 한단 말입니까? 아이고 이놈은 내가 모를 것 같아. 수로 하루아침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을까? 듣지 아니 내는 잡려고 관가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다는데 큰일 아니냐. 네 사정 일이 좋지 않니? 잔말 말고 퇴근하고 집사한테 맡기고 일단 식구들 데리고 청나라로 들어가 10년만 피하고 있어라. 내가 잠잠해지면 연락할 테니 그 돈 돌아오지 않겠냐? 행여 너 내 재물에 손댈 생각은 안 거지? 만약 그러면 내 형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놀부의 속셈이 무엇인지 흥부는 모를 리가 없지만 흥부는 그래도 차근차근 어떻게 됐는지 설명했다. 흥부는 사연을 듣고 놀부의 귀가 벌쩍했다. 아니 그게 정말이냐?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면 박씨를 물고 온다고? 부러뜨린 게 아닙니다. 날개 연습을 하다가 다친 것을 제가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그 제비가 박씨를 불어다 주는 것을 뜻을 심었는데 그 안에서 나온 것들이 제 덕분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저 같은 놈이 어떻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놀부는 흥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가혹거리며 말했다. 그런데 제비가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다리를 부러뜨려 피할 수가 있겠냐? 가만히 있자 옳지. 너 그 첫 박통에 넣은 두 개짝을 모두 나한테 섬겨라. 흥부 아내는 이제 올 것이 왔다 싶어서 흥부 아내는 표정을 보고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생각에 닿아서 농부는 말도 할 수 있었지만 아내의 얼굴을 보니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형님, 제가 부자가 된 건 미천인데 다 드릴 수는 없겠습니까? 하나씩 놔줘가기로 하죠. 그래, 하긴 형제가 한 몸인데 어떻게 내 욕심만 차리겠냐. 좋다 그렇게 하자. 흥부는 만설이 없이 동계를 붙여서 농부 앞에 밀었다. 흥부 또 가져가고 싶은 거 있습니까? 그 말에 떨어지자 무섭게 눈에는 주위를 예선하게 살폈다. 쌤, 저기 윗목에 바른 장롱은 뭐냐? 호장창? 화초장입니다. 화초장이 이런 마음에 들거나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금은 보화가 들어있죠. 그 순간에 놀부는 번쩍 들고 심장이 벌렁벌렁하더니 웃음이 쫙 펴졌다. 그래, 그럼 번거롭게 할 거 없지. 내가 그대로 가져가겠다. 예, 형님, 그렇게 하세요. 화초장은 꽤 무거우니 형님은 가신 뒤에 하인을 시켜 보내겠습니다. 흥부는 버럭 화를 냈다. 뭐라고 이 도둑놈아. 어서 이리 내라. 영잭은 그거 하나 주기 싶어서 이전 핑계 저 핑계를 다 대느냐.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보고 도둑놈이라지. 잔말 말고 당장 내놔. 아예 화초장 안에 괴짝을 넣어서 짚어가고 싶겠다. 예, 형님.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흥부는 하는 수 없이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그러고는 놀부가 메고 가기 편하게 끓는 화초장을 강단히 묶었다. 놀부는 워낙 힘껏 화초장을 집어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워낙 기억력이 좋지 않아 화초장을 잃어버릴까 연신 입으로 그 이름을 대놓으며 길었다.
화초장. 맞네. 산에 대장부 한번 걸은 동계자. 이 동계와 화초장을 얻었구나. 화초장. 그렇게 길을 가는데 노부 앞에 도랑이 하나가 나타났다. 아까부터 여긴 꽤 미끄럽지. 조심해야겠다. 간신히 도랑이를 건넌 노부는 등에 짚어진 것에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했다. 초장화? 아니지, 장화초였나? 아이고, 이름을 잊어버렸구나. 이름이 뭐였더라? 아이고, 답답해 죽겠다. 이게 초장화야? 장화초? 아이고, 이게 무엇이었다? 천장, 된장, 고추장. 허허, 이것도 아닌데? 고추장 아니지. 비스티 아닌데.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다. 노부는 걸음을 재촉하며 집에 도착했다. 연애 편네 아니네 꾸물거려.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얼른 뛰어와 인사해야지. 농부의 호통을 들은 아내는 이제 어슬렁거리며 나타났다. 영감 오신 줄 마쳐 몰랐죠. 자, 어서 들어갑시다. 내꼬 내가 짚어지는 게 도대체 이름이 뭐예요? 노부는 되돌아 등에 맨 화초장을 아내 코앞에 척 들었다. 이 무거울 텐데 내려놓고 좀 말씀하시오. 무거운 것부터 답답해 죽는 얼음을 대서해. 우리 친정할아버지가 서울 갔다가 이런 장롱을 사오셨는데 화초장이라 하셨습니다. 노부는 그대야 꿈에서 깨어나듯 기억이 되살았다. 맞다, 화초장. 그래, 화초장. 그런데 영감, 화초장 어디다 됐어? 홍부가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되다니. 이 장이 어디서 생겼나 물어봤냐? 글쎄, 홍부가 나보다 훨씬 큰 부자가 됐더라고. 그래서 화초장 하나 뺏어왔지. 노부는 화초장을 열고 동계를 꺼내 내 보여주면 통통 가르쳤다. 이게 뭐도 꺼내도 돈이 안 줄어드는 신기한 동계로. 어머나, 그게 사실이요? 노부 안에는 그 동계를 열었다. 근데 동계는 아는 등 앙커녕 엽전꾸러미처럼 긴 구덩이가 고개를 빳빳하게 대고 혀를 날림거리고 있었다. 노부 부부는 너무 놀라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다. 마당새야, 마당새야. 마당새는 노부가 가득하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 손살같이 달려왔다. 마당새야, 얼른 이거 들고 나가라. 뚜껑 열지 말고 몽땅 불지로 태워버리세요. 그 동생 나중에 멀쩡한 동계를 줬다 생각하면 내가 어쩔 것이오. 그냥 도로 써버리시다. 노부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동계를 다시 흥부로 보냈다. 흥부는 동계를 받자마자 열어보았다. 근데 구렁이 갑자기 없고 돈이 가득 썰어 있었다. 노부는 동계를 도로 보내는 것이 무척 아쉬웠다. 가만히 있자. 흥부가 제비 다리를 붙여 부자가 되었다 했으니 너 제비 한번 길러봐야겠다. 그날부터 노부는 집신을 산 일꾼 10여 명을 불렀다. 노부는 인구들을 끼니 잘 대접한 뒤 외양간에 쌓아둔 볏집으로 제비집을 만들게 했다. 노부들은 완성된 수많은 제비집을 사랑채, 안채, 현황채, 곡간, 서당, 별당, 뒷간, 마루에 아래 할 것 없이 집안 곳곳 빽빽하게 놓아두었다. 그래도 농부는 불안해서 뭔가 위에도 제비집을 올려놓았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제비는 오지 않았다. 노부는 온종일 제비만 생각만 한다. 잠들기 일쑤였다. 노부는 제비가 날아드는 방법을 고민해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 그물을 들고 제비를 올라갔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던 제비는 보이지를 않았다. 앞산 뒷산 정신없이 헤매고 다닌 노부는 문득 길에 제비 한 마리를 보았다. 노부는 헤어진 님에 만난 듯 반가워서 활짝 뛰어 그물을 휘두르다. 후여히여, 제비 어디로 갔나? 우리 집으로 오너라. 놀란 제비는 파도닥 날아버리고 이는 노부 주위에는 정적 흘렀다. 노부는 하늘 높아 속게 보아도 제비는 의심했고 풀밭 위에 바스락거리는 까치만 보아도 제비로 의심됐으며 꾀꼬리에 놀란 몸만 보아도 제비로 의심될 정이었다. 제비야,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오너라. 아이고, 제비야.
그러던 어느 날 지리고 복이 없던 제비 한 쌍이 놀부의 집으로 책망 밑으로 덜컥 날아들었다. 놀부는 어찌나 반갑던지 소반의 정수화까지 봐서 상에 맞춰 처만 밑에 차려놓고 두 손을 모아 절까지 했다. 아이고 제비님이 이제 오시는구나. 어찌 이리 행차가 늦으셔. 내 건강을 다 간장을 다 녹이십니까? 노부는 금줄을 치고 혹시 재수가 없는 날이어도 생길까봐 조심조심 살치며 제비가 알을 낳기를 기다렸다. 그 뒤로 제비는 알을 6개 낳았다. 근데 놀부가 밤낮으로 만져댔는지 5개는 이미 손독이 올라 모두 골아버리고 겨우 1개만 부화했다. 어느덧 새끼 제비가 자라 날개 연습을 시작했다. 새끼 제비가 둥지에 발을 붙이고 날개를 파드덕거릴 때마다 농부는 눈도 떼지 말고 발을 벗다. 제비님 어서 떨어지십시오. 제발 떨어지십시오. 놀부는 아무리 싹싹 빌어도 제비는 떨어지지 않았다. 또 마당을 뚜라부라 쳐다니는데도 구렁이는 보이지 않았다. 휴, 구렁이가 기다리지 않으니 제비가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훨씬 더 힘들겠구나. 결국 구렁이는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흘러 제비는 마음대로 날 수 있게 되었다. 놀부는 땅을 치며 애통했다. 그러다 제비가 다른 데로 날아가면 그동안 헛주고만 한 꼴이 될 텐데. 에라 더 늦기 전에 내가 구렁이 노래를 할 수밖에 없구나. 놀부는 구렁이가 된 것처럼 혀를 날랭거리며 눈치를 슬슬 살피며 제비의 집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손을 뻗어 순식간에 제비를 끌어낸 다음 제비를 똑 부러뜨린 채 마루에 던져놨다. 놀부는 뒷짐을 지고 몇 바닥을 어슬렁거리며 침을 대어 갑자기 돌아서 놀란 척을 했다. 아이고 일어났잖아. 여보 마누라. 그 소리를 들은 놀부 아내가 호다득 뛰어났다. 여보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 고랑이가 제비를 물고 떨어뜨리지 않겠어. 아이고 불쌍한 거 도저히 눈을 뜨고 봐줄 수가 없겠구나. 제비야 부러진 다리 얼른 동이에 매 살려주마. 흥부는 명태 껍질로 싸줬지만 난 더 비싼 민어 껍질로 싸줄 테니 걱정 마라. 놀부는 민어 껍질로 제비 다리를 친친 감아 집에 넣어주고 제비 집에 찬바람이 들어갈까 싶어 집으로 여러 절을 둘러주었다. 그런 험한 지를 짓고도 당하고도 다행히 제비는 부러진 다리로 완쾌가 되었다. 제비는 앉아도 보고 날아보도 보고 여러 번 연습하더니 곧장 공중 높이 떠서 능숙하게 날 수 있게 되었다. 어느덧 가을이 되어 제비가 강남으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 놀부는 제비를 향한 신신 당부를 했다. 제비야, 내 한낱 날 짐승이지만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겠냐. 강남 갔다 내년 봄에 다시 올 때는 부디 박씨를 불고 오너라. 제비는 강남으로 돌아가자마자 제비왕에게 음사를 울렸다. 제비가 그동안 놀부의 행동을 낱낱 보고하자 제비왕은 노여하며 박씨 하나를 내주었다. 봄에 그 험할 때 이 박씨를 가져가서 놀부에게 주도록 해라. 그의 겨울 강남에서 보낸 제비는 봄이 되자 놀부네 집으로 향했다. 놀부는 입을 열어 박씨를 문 제비를 보고 펄쩍 뛰며 좋아했다. 아이고 내 제비 왔구나. 반가워라 반가워. 어디 갔다 이제 오냐. 얼씨구 절씨구 자마자 좋다. 왜 이리 늘었나? 박씨 가져왔으면 얼른 이리 다오. 놀부는 제비를 향해 두 손을 쫙 벌렸다. 제비는 놀부 손바닥에 박씨를 뚝 떨어뜨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흰구름을 따고 사라져버렸다. 놀부는 호들갑을 떨며 아내를 불러댔다. 여보 마누라 어서 나와보시오. 우리 흥부보다 부자로 만들어줄 박씨가 여기 있어. 놀부는 동쪽 처마 담장 밑으로 구덩이를 깊이 판 뒤 1년 동안 농사에 것을 거름을 땅에 모던 가져놓고 박씨를 심었다. 그런데 아침에 심은 박씨가 저녁이 되자 벌써 박순으로 자라 불쑥 솟아있었다. 귀한 것을 떡잎부터 아래본다는데 이건 보통 박이 아니겠구나. 놀부는 힘차게 솟아올라 뻗어가는 박농코를 보며 힘이 낙하게 나락했다. 박농콜은 기세등등 쉼새 없이 뻗어 올라갔다. 어찌나 세차게 쭉쭉 뻗는지 어디에 걸치기라도 하면 모두나 무너지고 내렸다. 서당에 걸치니 지붕이 무너져 신주가 깨졌고 곳간에 걸치니 또 지붕이 무너졌다. 급기야 박은 넘콜 온 동네로 뻗어가 이 집 저 집 안 가리고 걸치더니 모조리 무너뜨리고 말았다. 놀부는 그 무너진 값을 물어주느라 수천 양을 좋게 써야 했다.
놀부는 박이 열리면 그치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희식 미소를 지었다. 놀부 바람대로 커다란 박이 열렸는데 5통은 놀부 집에 열렸고 한 통은 뒷집 마당에가 열렸다. 때층마다 쓸쓸하게 불어오니 박은 희면하며 능수록 님비를 도웠다. 놀부는 저도 모르게 심시에 웃었다. 박이 이렇게 누런 걸 보면 누런 금이 들어있었겠지. 히히. 이 동영상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다음에 봐요.